자, 오늘은 저 혼자 월드컵 특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이 월드컵 관련해서 나름 제가 가장 인상적인 우리나라 선수, 장면, 몇 가지 뽑았는데, 혹시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수가 있어요? 선수는 잘 기억 안 나고, 감독이 홍명보 감독이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지구 돌아와서 공항에 도착했는데 누가 엿을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엿 먹어라 이러면서. 네, 축구 팬은 아니고 축구는 잘 모르지만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래도 경험을 쌓고 온 사람들한테, 물론 이영표 씨가 축구 월드컵은 경험이 아니라 실력을 검증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긴 하지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장면을 보고. 제가 그래서 홍명보 감독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짧게. 월드컵 특집이잖아요. 나 혼자. 홍명보 감독이 의리축구라고 비난받은 건 아세요?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왜 의리축구라고 비난받은지 알아요? 박주영 선수를 기용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인맥축구, 의리축구, 이게 이제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난의 코드거든요. 인맥축구, 과거에 이제 항맥, 자기 대학 출신이나 후배들만 기용한다고. 근데 박주영 선수 하나만 고대예요. 인맥축구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의리축구라는 게 올림픽 출신, 올림픽 대표팀 출신 12명을 뽑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인맥축구가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감독이 자신만의 선발 기준이 있다고. 그리고 자기가 잘 알고 이해하는 선수만 선발해요, 원래. 모든 감독이. 그러니까 여론이 나쁘다고 그 선수를 안 뽑는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선수, 감독이 자격이 없는 거지, 거꾸로.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나스리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세요? 네,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예요. 근데 안 뽑혔어, 이번에. 왜 안 뽑혔냐? 감독이 마음에 안 든대. 그게 그냥 그 감독의 스타일이랑 안 맞으면 안 뽑는 거예요, 그냥. 다들 뽑으라고 해도. 그리고 제가 홍명보 감독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뭔가 동질감을 느끼시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선수 시절 세팔할 때, 데뷔할 때부터 경기를 봐왔거든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본 홍명보 감독은 인맥 이런 거 따지기엔 자존심이 너무 세요. 그거보다는 야망이 큰 사람이죠, 야망이. 제가 이해하는 홍명보 감독 이번에 한 일은 자기 기준과 스타일로 선수를 뽑아서 자기가 키운 올림픽, 청소년 대표팀 때부터 키운 선수를 가지고 한국 축구를 홍명보 그 전과 이후로 딱 구분하는 이정표를 세우고 싶었던 거야. 그 정도 야망이 난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사실은 올림픽 때는 최초로 동메달을 땄죠. 그때는 성공한 거예요. 그걸로. 그때는 의리축구라고 안 했어요. 지금은 이게 신문 제목이거든요. 고집불통 홍명보의 몰락. 신문기사 제목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가슴을 뜨겁게 하는 홍명보 리더십. 결과에 왜?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그렇죠. 거군요. 그때도 똑같은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가 기복이 있거나 그래도 안 빼고 끝까지 믿어준다. 응? 그래서 일심 리더십이라고 그때는 불렀어요. 지금은 고집불통 리더십, 인맥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똑같았는데 그때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일심 리더십이라고 홍명보 리더십을 배우자고 기사 한번 쳐봐요. 엄청나게 많아. 응? 홍명보 리더십 대단하다고. 제가 보는 홍명보 감독의 착오는 뭐냐면 이 월드컵이라는 게 25세 이하 중에 제일 잘하는 선수를 뽑아서 치르는 대회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국가에서 나이 불문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을 뽑아서 치르는 대회예요. 올인하는 거지 다들. 결정적으로는 감독의 경험의 크기가 자신 야망의 크기에 미치지 못했던 거지. 월드컵 레벨의 감독을 해본 적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가 무너질 때 감독도 같이 무너졌어요. 보니까 저도 경기는 안 봤지만 끝까지 막 이렇게 지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앉아 있었다라는 얘기를 선수가 들은 적이 있는 것 주저앉을 같아요. 때 네. 본인도 주저앉은 거예요. 과거에 히딩크 감독의 사례하고 정반대죠. 히딩크 감독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자기도 젊었을 때 감독할 때는 그 경기에 자기가 지나치게 몰입해서 자기도 그 경기의 흐름에 따라 주저앉거나 너무 흥분하거나 해서 교체의 타이밍도 놓치고 그랬었다고. 지금은 안 그렇다고. 그 월드컵 끝나고 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번 월드컵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나요? 궁금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약점은 멘탈이었어요. 그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네. 하긴 하셨죠. 이게 정신력, 우리는 수아레즈를 닮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수아레즈 병따개가 유행이라고 그러던데요. 그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데 네. 수아레즈처럼 물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정신력이라는 게 우리나라 옛날에 정신력 말하면은 저런 거였어요. 막 피나면 막 묻고 막 그런 건 정신력이 아니고 실제 이런 축구 경기를 할 때 정신력이라는 건 공포 그리고 자만 이걸 다루는 능력이에요. 강자를 만나잖아요. 강팀을 만나도 인정을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 공포를 다루는 거지, 잘, 담담하게. 그리고 약팀을 만나. 약팀이라고 생각하는 팀을 만나. 월드컵 약팀은 없거든요, 원래. 근데 자기보다 약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팀을 만나도, 그 약자를 철저히 공략을 하되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기 능력을 이렇게 상대화해서 바라보는 능력. 이런 게 정신력이거든요, 실제. 근데 그게 너무 약했던 거야. 이 팀이 안 될 때 훅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럴 때 이제 감독이 버텨줘야 되는데 감독 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홍명보 감독을 유임시켜야 한다고 봐요. 불만을 굉장히 많고 엄청나게 욕했거든요. 나도 경기 보면서 이 씨발 홍명보 그러면서 교체가 그게 뭐야 이 씨발 이러면서 엄청나게 욕을 했는데 잘못했죠. 감독으로서 잘못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이 정도 자존심과 선수로서의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감독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자기가 실패하고 실수한 것을 요 다음 아시안컵 때까지 만회해서 다시 경험으로 다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우리 축구가 이득으로 삼으면 되잖아. 그런 기회를 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다 씹어먹는지 다들 지금 쳐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쳐내는 건 몇 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런 홍명보 감독의 성공과 실패를 다루는 우리나라 언론이나 우리 게시판의 이런 여론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좀 야비하다는 생각이 들어. 난 지나치게 잔인하고 야비하다. 사실 이렇게 누군가를 성공한 사람을 씹는 데는 대단한 쾌감이 있어요. 너무 많이 나가나 내가? 응? 아, 네, 좀 지루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네, 나도 씨발 이렇게 좀 하고 그러니까 결론만 되면 이런 드문 자원이 자신의 실수, 실패,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서 그 경험을 쌓고 지식을 쌓고 그거로부터 우리 축구가 이득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지 홍명보를 죽이냐 살리냐의 문제 아니라는 거지. 한 개인을. 이번 주 월드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월드컵 특집은. 자, 송채경화 기자 이제 브리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 주 이슈 브리핑. 송채경화 기자가 이제 앞으로는 쭉 끝까지 다 같이 있어요. 말할 기회가 많을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라. 송채경화 기자를 보러 오신 분들도 보통 방송을 하면 3명 정도는 있더라고요. 송채경화를 보러 왔다. 그거 봐, 3명. 감사합니다. 3명의 특징은 맨 앞에 앉는다는 거야. 송채경화 기자가 한 주 동안 준비한 브리핑이 있는데 그 브리핑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슈 브리핑으로 준비한 한 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주 가장 인상적이었던 잔디밭이 있어요, 저는. 요 잔디밭. 요거 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양희 내정자. 이분이 땅을 샀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땅 투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미래부에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해당 토지에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다. 채소. 이게 고추예요, 고추. 여기 242평입니다, 이 땅이. 고추가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12주. 242평에 12주.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게 이렇게 돼야 고추밭이거든요, 이게. 이게 고추밭이지. 이게 주말 체험 목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최근에 심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니까, 새정치연합의 우상호 의원실에서 달려간 거죠. 그래? 한번 가볼까? 가봤더니, 역시나, 이렇게. 요거. 이번에 장관 후보로 나온 사람들 대부분 이 정도는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과연 통과할 것인가.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그리고 그 인사청문회를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송채영화 기자가 할 말이 있다고. 네, 일단 뭐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월요일 총리 유임. 네. 아유, 재밌어요. 네. 예전에 인사 돌려막기란 말은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이 사람 사고 내면 저 사람으로 돌려막고. 그건 돌려막기도 아니고, 그건 리볼빙이야. 네. 진짜 사상 초유의 사태죠. 최초의 인사 리볼빙. 응?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많이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월요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총리 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 털기식, 여론 재판식 비판이 반복돼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하거나 가족들 반대로 무산됐다. 청문회 가기도 전에 개인적인 비판과 가족들 문제가 거론되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라고 비판하는데 여기서 사실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가족들 문제가 거론되는데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뭐 안대희 후보자나 문창극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가족 문제가 거의 안 나왔거든요. 본인 문제. 본인들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신상털기식 뭐 여론 재판식이었나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정관예우나 아니면 뭐 반민족적 역사관 이런 것들은 많은 국민들이 다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한 부분인데 신상 털기가 아니고 기본 검증 사항이죠, 사실은. 네, 신상을 털었다가 하면 예를 들어서 몸무게라든지 이런 게 신상을 털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나는 문제없는 사람을 임명했는데 너희들이 너무 신상털기식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낙마하지 않냐. 약간 이런 말투는 자기 책임이 전혀 없다라는 사고방식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고. 원래 우리 대통령께서는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본인의 머릿속에는. 네. 본인이 스스로 잘못한 거는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던 한 번도. 네. 자신은 잘못을 저질 수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새누리당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10년 전에 김대중 정부 때 장상 총리 후보자를 시어머니 위장 전입으로 본회의 통과를 부결시킨 적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기준이 높아졌다고 말하기에 정말 민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새누리당에서 사이가 안 좋나 봐 서로? 익명을 전제로 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괜히 지금 발목 잡기를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처음에 발의를 한 게 그러니까 새누리당, 그러니까 전에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이 발의를 한 거였거든요. 역사를 쭉 보면은 인사청문회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00년 6월 그 김대중 정권 시절이거든요. 그때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는데 한나라당이 발의를 해서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청문회를 하자. 이래서 인사청문회가 처음 시작됐고 그다음에 2003년도 역시 이제 야당이 집권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또 한나라당 주도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러면서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법. 다 자기들이 만든 법이에요, 이게. 그렇죠. 본인들이 다 만들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2005년 7월인데 이때는 이제 장관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걸로 바꿨는데 이것도 한나라당에서 주도를 했고 이때 한나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2005년 4월에 이제 법이 바뀌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고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여당이 열린우리당이었잖아요. 여당은 반대를 한 거예요. 왜냐면 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약이 그렇죠. 생긴다. 그래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다고 해요. 유시민 전 장관이 한 말인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에 한나라당이 이 법안을 추진을 했고 열린우리당에서 당시 대통령 인사권 제한이라고 반대를 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해줘라. 우리도 불편하겠지만 만에 하나
저쪽이 정권을 잡으면 아마 난리가 날 거다. 사람 빌려달라고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작년에 유시민 전 장관이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말이 실현된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 할 수 없구나. 인가응보 아니면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게 제도가 잘못됐대잖아. 그렇죠. 제도가 잘못됐대잖아. 본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만든 건데 제도를. 다. 네. 자기 손으로. 자, 그리고 새누리당 전당대 출마자를 한번 검증해 보시겠다고. 네, 이번에 제가 한겨레 20일에 기사를 쓴 건데,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7월 14일에 전당대회가 열려요. 전당대회라는 건 당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이번에 뽑힌 당 대표가 네, 아마도 2년 뒤 공천권. 그렇죠.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네.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네, 굉장히 커요. 그러면 그 공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사실은 다음 차기의 대권 주자를 뽑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혹은 본인이 대권 주자가 될 수도 혹은 있는 본인이. 상황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이제 투톱을 달리는 후보가 서청원 의원이랑 김무성 의원인데 이제 서청원 의원이 선수가 가장 높죠. 김무성 의원보다 훨씬 더 선배고 서청원 의원에 대해서 좀 봤더니 그러니까 비리 전력이 있는 분이에요. 2번이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공천을 받을 때도 송채 청문회 하는 겁니까 지금? 네, 홍채 경화식 청문회를 하고 있는 네. 건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작년 10월에 공천을 받았는데 공천을 받을 때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쭉 당에서 공천을 불러보세요, 줄 수 있는. 한번. 일단 2002년도 차떼기 사건에 연루돼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에서 실형을 살았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친박연대 대표로 있으면서 비례대표 후보자들한테 공천을 주는 대가로 특별당비를 받았는데 이게 한 30억 정도 되는데 네, 이것 때문에 또 1년 6개월 감옥에서 보냈고 이 전력이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선거법 이분이 위반 굉장히 친숙한 단어네요. 근데 이분을 공천을 주는 거를 모자라서 지금 당대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참 새누리당의 상황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사실 김무성 의원이 좀 당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김무성 의원은 알선수재와 선거법 위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알선수재는 1996년도에 서울주파수 공용통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회장으로부터 수도권 지역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이 돼서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2000년 16대 총선 출마했을 때 이제 경쟁 후보한테 5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건넨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죠. 어쨌든 서청원, 김무성 의원이 서로 이제 비리 갖고 막 싸우니까 그 틈새를 비집고, 여러분들 이렇게 비리 가지고 싸우면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만들면 우리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비판을 한 사람 중에 홍문종 의원이 있어요. 저 오른쪽. 홍문종 의원이 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홍문종 의원 역시 엄청난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1996년도에 총선 출마했을 때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17대 총선에서 선거 유세장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 허위 사실이요? 뭔가 좀 떠오르는 게 있네요. 네. 굉장히 친근감이 드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벌금 250만 원에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된 전력이 있고 또 2006년에는 강원도 수해 지역에서 골프를 쳐가지고 한나라당에서 제명을 당했기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아프리카 박물관에서 노동 착취가 있었잖아요. 그게 그렇군요. 네, 홍문종 의원이었고 이분도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전력을 갖고 저는 있는 이제 분이고 이인재 의원을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인재 의원은 개인적으로 애잔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분이 그렇게 수많은 당을 옮겨가며 끊임없이 자신이 대권 주자의 반열에 다시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 꺼지지 않는 욕망의 불꽃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것이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쥐어짜서 하나의 액기스로 만들 수 있다면 바로 이인재 의원이 그 성분 아닐까. 분석을 하면 거기에 이인재 의원의 성분이 들어가 있을 거다. 네. 근데 이인재 의원이 당적을 13번 바꿨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바꾼 사람인데. 세계 신기록에 네. 아닌가 싶어서 도전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조사해본 적이 있는데 네. 저기 어딥니까 동유럽의 발트 지역의 국가 중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한 20번 정도 18번 20번이 있었어요. 네. 2등입니다. 세계 2등. 안타깝네요. 그 다음에 김태우 의원은 좀 약하긴 한데, 사실은 2010년에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가 낙마했던 적이 있었죠. 그 이명박 당시에. 대통령이
지명했다가 낙마했죠. 네. 근데 당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 해명을 계속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고 또 관영차. 네, 경남지사 시절에 부인이 관영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의혹이 나왔는데 이것도 계속 거짓말로 해명을 하다가 그게 들켰죠. 들켜가지고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총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받다가 낙마한 이런 인물들인데 사실 이런 5명의 인물들이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게 충격이에요? 반갑지 근데 않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정말. 네, 저는 반갑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꿋꿋하게 전통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일관되게 항상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거. 굉장히 저는 반갑게 여기고요. 특히 저는 주목해서 보는 것은 이 김무성 의원과 서청원 의원이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이 정권과 관련한 많은 것들이 변할 거라고 봐요. 상당히. 예를 들어 김무성 의원이 이긴다 하면 청와대와 당과의 긴장과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될 것이고 서청원 의원이 이긴다. 김무성 의원은 어느 정도 숙청당하겠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저는 보낼 거라고 봅니다.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이나 뭐 홍문정 의원 같은 분들이 어쨌든 최고위원으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표를 어느 정도 받을 테니까. 김무성 당대표 흔들기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무성 의원이 그렇게 과연 하겠지만 예. 당대표가 되면 이제 주변에 이렇게 가서 김무성 당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내달리고 저 사람을 통해 저 사람한테 줄 서야지 공천도 받고 저 사람을 통해 김무성 의원 본인 혹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누군가가 차기가 되겠구나. 힘이 모이는 거죠. 밑에서. 청와대를 덜 무서워하게 되고 힘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2개의 정보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골 때리는, 그리고 레임덕도 저쪽에서 시작되는 거고. 굉장히 골 때리는 이전에 본 적 없는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며 재밌게 관전 중이에요. 일부 마지막에 저희가 광고를 해야 돼요. 뭐더라? 이건가? 일단 제가 집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써 있는 데를 읽으면 빅그린 23 샴푸는 두피가 지랄 맞은 사람들에게 좋다. 저에게 이런 험한 말을 시키시다니. 이게 일반 샴푸랑은 다른데 일단 성분이 다른 거는 이건 다 식물 성분이나 설탕, 소금 그런 자연에서 추출한 성분으로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게 약산성이라 두피를 건강하게 해준다. 23일 동안 써보고 안 맞으면 배송비까지 100% 환불해준다. 네. 이런 문자를 보냈네요. 저희 광고팀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좋은 자세, 멘탈 훌륭해!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건 말이죠.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스웨덴 냉장고 전문업체 도메틱사가 만든 차량용 냉장고랍니다, 이게. 졸라 무거워요. 절대 휴대용 아니고요, 이건. 말이 안 돼, 휴대용은. 특징은 뭐냐? 아이스박스가 아니다. 진짜 냉장고로서 차량의 시거잭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간편한 방식. 은하계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딴지 마켓에서. 네, 2부 시작합니다. 자, 세월호 지난 시간에 통화 삭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3자 가족이 아닌 분 탑승 객이었던 단원고 인솔교사 분의 친구분이 전화를 분명히 며칠에 걸쳐서 수차례 했는데 그 목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자신의 폰에서 이 통사에 확인했는데 통화가 성공한 기록만 있고 통화가 성공하지 않은 것은 기록이 없다. 그래서 그 목록을 받지 못했고 그런 인터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통사에서 통화 성공한 기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호가 가잖아요. 어느 순간 띠리릭 신호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이통사의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죠. 요금이 부과된 기록만 있는 게 아니고 서버에 접속하는 순간, 그러니까 신호가 가는 순간부터 전 세계 어떤 이통사도 그 서버 기록은 다 존재하는 거예요. 통화 시도한 기록들, 그리고 내가 받지 못한 전화도 사실은 요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내 폰에 찍히듯이 그 이통사 서버를 거쳐서 온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안 주는 거죠. 이통사 정책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파악 중인데, 그 기록을 받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분은. 노력 중이고, 오늘은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번엔 또. 그 또 다른 케이스의 인터뷰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김모 씨인데, 제주도에 사시는 탑승객이에요, 생존자. 성인입니다, 학생이 아니라. 처음에 배가 기운 게 언젠가요? 내가 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거는 예, 8시 20분 식당에 제가 밥 먹으러 갈 때예요. 예, 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배가 갑자기 그러니까 왼쪽으로 몇 번 이렇게 몸이 좀 휘청휘청했어요. 예. 그때 갑자기 좀 이게 배가 왜 이러지? 이 느낌을 받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일단은. 예. 그러면서 제가 신고한 시간이 9시 2분이에요. 8시 20분을 왜 내가 기억을 하냐면 예, 수학여행단이 탔잖아요. 예, 그게 7시 반부터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예, 학생들이 제가 이제 7시 반에 밥 먹으러 갔더니만 방송이 학생들을 먼저 먹는다고 예. 일반인들은 나중에 먹으시라고 방송이 떴어요. 예, 그 학생들 밥을 다 먹고 이제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안 먹은 사람 일반인들하고 학생들 9시까지 식당 하니까 그래서 식당으로 간 시간이 8시 20분에 제가 몸이 휘청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상한 징조는 그때 제가 느꼈다는 얘기예요. 밥을 다 먹은 시간이 35분. 예, 8시 한 35분경. 예,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갑판으로 이제 담배 한 대 핀다고 나갔어요. 예. 나가자마자 바로 내가 넘어갔어요. 나가자마자요? 예. 제가 유일하게 그 갑판에, 제가 나갔을 때는 갑판에 아무도 사람이라고는 없었어요. 제가 왼쪽으로 나갔으니까 배 쓰러지는 쪽으로. 예. 거기서 이제 뭐 난간대 잡고 뭐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몸을 추스려서 신고한 시간이 9시 2분이니까 예. 넘어갔다는 걸 제 나름대로 시간을 측정을 좀 하면은 예. 한 50분경? 그럼 넘어간 시간. 예, 이제 내가 이제 유당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이제 계속 하고 있었던 시점이죠. 예. 제가 신고한 거는 예. 9시 2분이에요. 선생님, 그 통화 기록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기록을 더듬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예. 제 나름대로의 119 상황실에 예. 제 통화 기록을 의뢰를 한번 해봤어요. 전라남도 119 상황실. 예. 왜 제가 그거를 했냐 그러면 예. 제가 119에 신고해서 대화 나눈 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음성 기록을 좀 파일을 좀 받아보려고. 어이가 없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119는 육지 재난 구조잖아요. 해상에서 이루어진 거는 모르겠다. 이 답변을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어요. 이거를. 예. 그래서 진짜 그 말이 내가 그렇게 들은 건지 예.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착각을 하고 들은 건지 예. 그걸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119에 음성 파일을 좀 요청을 했어요. 예. 근데 확인해 보니까 그 기록이 없답니다. 선생님 폰에서 혹시 통화 기록은 남아 있나요? 119에 신고한 통화 기록은? 네, 그래서 이제 119가 없다 그러니까 예. 네, 이동통신사에 통화 기록을 요청을 제가 뽑았어요. 예. 의뢰를 해서 예. 통화 기록은 있어요. 이 통사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서 보니까 통화한 기록은 확실히 있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그때 119 거기 상원 민원실하고 통화하면서도 당신들 삭제하지 않고는 이게 왜 없을 수가 있냐. 내가 어디 뭐 귀신이랑 통화한 것도 아니고 예. 내가 분명히 내기로 들은 기억인데 예.
당신들이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번 찾아보려고 한다. 예. 근데 내 기록은 없다고 그러니까 예. 다시 내가 의문스러워서 내 이동통신사에 다 확인을 한 거예요. 예. 기록은 남아있죠. 근데 119는 없다. 제가 3군데를 전화를 했어요. 그때 죽음이 가까웠는데 출동하는 배는 안 보이지. 예. 그 상황 정도 됐으면 선장들이나 뭐나 해경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예. 과연 구조를 한 건지 침몰하는 걸 신고를 한 건지 그래서 나도 해봤더니만 해경 전화번호 122번을 일반인들이 얼마나 압니까? 제가 119에서 그런 황당한 답변을 듣고 또 어디다 했냐면 112에다 했어요. 예. 112에도 똑같은 제가 물음을 했었죠. 하니 예. 112번이 예. 122번을 그때서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해경 상황실이랑 통화한 게 제가 9시 5분이에요. 예. 사고 접수가 됐냐? 예. 활동이 오고 있냐? 예. 가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하는 시간이 9시 5분이에요. 이분이 배가 몸을 가눌 수 없게 기우뚱 한 걸 처음으로 2분 감각으로 인지한 것은 8시 20분이다. 이것도 지금 수사본부의 발표하고는 안 맞죠. 수사본부는 8시 48분 그 변침을 해서 배가 침몰하기 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분은 이제 식사하고 나서 방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다가 담배를 한 대 피려고 8시 35분경, 이분의 기억으로는 5분경 갑판으로 나갔고, 그때 갑판에는 자기 혼자 있었는데, 갑판에 나가자마자 배가 한쪽으로 쏠려서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유추하기를 시간을 대략 밥을 다 먹은 게 35분이고 뭐 지금 인터뷰에서는 이제 편집이 됐는데 뭐 강아지 밥을 먹이고 그래서 객실로 돌아갈까 하다가 다시 나가고 이런 시간을 합쳐서 대략 8시 50분 경에 배가 넘어간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자신이 이제 추술이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9시 5분에 해경과 통화가 됐다. 해경 상황실과 122 번호에. 여기서 자신이 119에 처음 전화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119가 제일 먼저 떠오르니까 122 누구 모르잖아요. 119에 전화를 했는데 119에서는 여기서는 해상이 아니라 육지만 관할을 한다.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112로 전화를 했고, 그리고 112에서는 우리도 아니다. 122로 해라. 그래서 3번을 통화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9시 5분이다. 근데 다 지나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본인이 119에 전화했던 그 내용, 119에는 전화를 하면 다 녹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기억으로는 분명히 자기를 열받게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때 119에 녹음되어 있는 녹취 파일을 들어보고 싶어서 자신이 신고한 기록이 있냐고 119에 물어봤더니 119에서 없다. 정보 공개 요청도 했어요. 정보 공개 요청을 했더니 나온 답변이 뭐냐면 정보 부존재 통지서란 걸 보냅니다. 119에서. 거기 보면은 이제 4월 16일 9시 2분에 3분 즈음에 진도구 조도면 부근에서 세월호 침몰 때 했던 통화 내용 정보 청구한다고 했더니 이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약해서 이렇게 청구한 내용은 상황실 전체 내역을 확인했는데 기록이 없다. 119에서. 이거는 지금까지 하고는 또 다른 양상의 이 통화 삭제죠. 근데 애초에 해경한테 신고가 가기 전에 학생이 8시 54분이었나 먼저 신고를 했다라는 게 그렇죠. 보도가 됐는데 그거는 119가 아니었나요? 그게 이제 네. 이 수사본부와 해경이 인정하는 최초의 신고다. 네. 그 신고로부터 해경이 이 침몰 상황을 알게 됐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분이 9시 5분경에 그 해경과 통화된 건 9시 5분이고 9시 2분에 3분경에 119에 신고한 것, 그때 정확한 대화가 무엇이 오갔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것은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통화 기록이 남아있나 이통사에 확인했더니 이통사에는 남아있어요. 이통사에는 그 시간에 119에 전화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119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119가 삭제했거나, 그쵸? 원래 119는 모든 신고 전화를 녹취하게 돼 있거든요. 녹음하고 저장하게 돼 있단 말이죠. 요 기록만 삭제했거나, 혹은 119도 모르게 누군가가 삭제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경우는 다행히도 이통사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이 부분은 6월부터 이통사에서도 이런 119나 112 기록은 확인할 수 없게 됐어요. 변했어요. 정책이. 하필이면 6월부터요? 네. 굉장히 신기하죠? 그게 변했어요. 그것에 대한 제보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데이터와 함께. 분명히 5월달엔 됐는데 이분은 그 전에 한 거죠. 이 지금 인터뷰를 하신 분은 그 전에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6월부터는 119나 112의 신고한 기록을 이통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게 정책이 변했어 이제. 정책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굳이 112와 119 기록을 삭제해야만 하는 삭제가 아니라 확인해 줄 수 없는 거죠. 확인해 줄 수 없는 이유가 사실은 저도 그건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근데 같은데요. 그 자료는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분은 그 전에 확인을 했어요. 다행히. 그러면 남는 거는 둘 중 하나라는 거죠. 119가 삭제했거나 119가 아닌 119도 모르는 누군가가 삭제했거나. 근데 저는 이제 119가 삭제했다는 가능성은 더 낮게 보는 것이 119에 얼마나 많은 통화가 와요. 굳이 이분의 전화를 구분하여 삭제할 이유가 119 입장에서 있었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세월호 사건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통화를 삭제했다. 그러니까 119가 아닌 누군가가 삭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통화만 삭제됐겠냐는 거죠. 이거는 어쨌든 팩트란 말이에요. 삭제된 것은. 다행히도 이분의 폰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지나가 버렸어. 롤오버라고 하죠. 지워진 거지. 폰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자신이 했던 통화 내용이 하도 화가 나서 119에도 정보 공개 요청을 하고 이통사에도 신속하게 확인을 하여 그것이 삭제됐다는 걸 확인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 탔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중에 지금은 우리가 듣는 케이스들이 밥 먹는데 그렇게 됐다. 혹은 8시 20분에 밥 먹는데 이렇게 됐다. 이런 케이스만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밝혀진 바로는 8시 52분인가 4분에 학생이 신고한 거 이것만 알고 있는데 배에는 500명이 가까운 사람이 타고 있었단 말이죠. 배가 이상해서 이상한 걸 느끼고 119에 신고했던 사람들이 이분들 외에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신고할 때는 배 상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수 있죠. 분명히. 그쵸?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분은 자신의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왜? 화가 나서. 어떤 시간대인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 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막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배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그런 통화가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죠. 누군가가 삭제했다면 삭제 자체는 팩트예요. 왜 삭제했고 누가 삭제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만 골라서 삭제를 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그 119 기록 우선 자체를?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겠는데 세월호에 탑승한 탑승객이 전화한 목록은 의외로 생각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 그 기지국 내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 내에서. 그러면 그 기지국을 통해 지나간 통화들을 파악하면 그리고 그 중에서 상대 전화국이 119 번호였다면 그거를 필터링 해내는 건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119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전 모르죠. 하지만 삭제는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왜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왜 했는지를 유추해 보면 누군가 했다면 119에 신고되어 있는 내용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든가 그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까지와 다른 종류의 통화 삭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추정도 아니에요. 일어난 거예요, 그냥. 실제로. 그래서 이 사례도 해경이나 또는 뭐 업체나 또는 선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런 삭제는 일어났다면 그죠? 그런 사례 중에 하나로
언급을 해야 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 삭제와 관련하여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릴 것은 이 사례를 모으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수집하기가. 왜냐하면 이제 2달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휴대폰에서 이제 통화 목록들이 삭제되기 시작한 지 오래됐거든요. 자신의 폰에서 몇 개까지 저장됐다가 삭제되는지는 다 다른데, 그러니까 자신의 폰만 보고는 이게 통화가 서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16일치가 이것이 폰 목록, 통화 기록만 먼저 삭제된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삭제해버린 건지 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통사에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통사에서는 지금 자신이 통화가 성공하여 요금이 발생한 부분만 목록 확인을 해준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월호에 탑승한 탑승객과 통화 시도를 했던 적이 있는 혹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통사에 다 요청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일정 정도 숫자가 모여지면 한 번에 모아서 이 통사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보려고 해요. 정책의 변화로 과거에는 이게 됐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통화 시도는 지금 개개인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러 사람을 모아서 거기 요청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 달에 바뀐 게 112, 119 기록만 확인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통화가 성공하지 못한 기록도 안 알려주는 걸로. 요금이 발생한 것만 확인해 주는 걸로. 6월 달에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정책의 문제잖아요. 기록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정책이 그러하면 이건 특별한 경우이니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통사의 그런 기록을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은 시사 KFC 메일로 제보를 주십시오. 아시는 분이거나 본인이거나 제보 메일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과 메일 중에 통화 삭제가 과연 가능하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 폰에 있는 통화 목록이 과연 삭제 가능한 것이냐, 우선 그것부터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만 해봐야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와이어드라는 잡지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 IT 분야의 잡지입니다. 오래됐고. 거기서 지난주에 특집 기사가 하나 났어요. 뭐냐면 그 휴대폰을 하이잭, 휴대폰을 해킹하는, 가로채는 그런 스파이 툴을 정부가 이용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가. 제 주장이 아니라 그 기사 내용을 보면 뭐 굉장히 긴 기사지만 그 중에서 60개국 이상의 정부가 이 툴을 이용한다. 어떤 거냐면 이런 말들은 많았는데 그 캐나다에 있는 팀과 러시아에 있는 팀이, 민간인 팀이 소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걸 최초로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것이 이건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해킹팀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툴이다. 툴인데 이 툴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하이제킹 해가지고 휴대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훔쳐오는 거죠. 정부 기관들이. 원래는 정부 기관의 합법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이걸, 예를 들어서 뭐 범죄자들을 추적한다든가 뭐 그런 용도로 개발이 됐고 그런 용도로 정부 기관에 팔았대요. 저도 사실 한번 사보려고 연락을 했더니 걔네한테는 안 판다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것이 정치적 반대자들이나 언론인들 그리고 인권운동가들 이런 사람들 감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뭐 이러면서 기사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 기사를 쭉 보면 직접 해석을 하신 건가요? 뭐 이 정도는 해석할 줄 압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이 툴로 뭘 할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메일을 따거나 문자를 훔쳐오거나 그 폰의 통화 목록을 가져오거나 주소록을 가져오거나 또는 키로그는 뭐냐면 그 휴대폰에 우리가 문자를 치거나 아니면 뭐 메모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자판을 누르잖아요. 그 자판의 내용 전체를 가져오는 거죠. 뭘 치든 간에 키로그 혹은
그 순간의 스크린샷, 그 핸드폰에 뭐가 떠 있는지 특정 시간에, 그리고 통화의 녹음, 내가 통화를 하고 있다면 이 통사를 거치지 않고 이 통사에서 뭘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핸드폰에서 녹음기가 있잖아요. 그 녹음기를 작동시켜서 통화를 녹음시킨다든가, 혹은 그 주변의 소리, 내가 통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녹음기를 켜지 않았는데 원격으로 그 녹음을 켜서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거죠. 휴대폰을 통해서. 원격 도청이 있네요,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에 카메라를 작동시켜서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통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휴대폰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대화를 주변의 사람과 하고 있으며 누구와 같이 있는지를 찍을 수 있는 거죠. 너무 무서운데요, 이거. 갑자기 소름이 끼치는데. 그리고 GPS를 통해서 그 휴대폰의 위치를 파악하기.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그 휴대폰에 와이파이를 원격으로 켜서 그 휴대폰에 있는 내용을 보내기. 또 가능하다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 툴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니 이 민간인들은 정부가 아니니까 정보기관에서 받을 수가 없으니 이 사람들이 거꾸로 그걸 분석을 한 거예요. 거꾸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나. 근데 거기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지만 거기에 있는 정보를 삭제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면 내가 녹음을 해놓고 그거를 가져온 다음에 흔적이 남지 않게 삭제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가능. 뭐 이런 이 건가요? 정도로 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목록을 보는데 목록을 삭제를 못 합니까? 그래서 이 툴로 그걸 했다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툴을 우리나라 정부가 쓴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전 세계 60개국에 쓴다는 거지 그냥. 응? 우리나라 정부가 60개국의 목록은 안 나와 있나요? 60개국의 목록을 자기들이 파악할 수가 없대요. 다만 서버,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이게 이제 그 개념도인데 서버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는 추적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일본, 미국 막 다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분석하면서 그 나라에 그 서버가 없다고 해서 그 나라가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을 수집하는 서버가 거기 있다는 뜻이다. 정보를 수집하는 서버가. 근데 그 서버의 위치만 자기들이 파악할 수 있는데, 역추적하여 파악해봤더니 60개국에 흩어져 있더라. 가장 많은 서버는 미국에 있더라. 그런 내용이 있고, 근데 이 툴은 핸드폰만 해킹하는 게 아니라 데스크탑, 뭐 노트북, 그리고 휴대폰, 이 풀 패키지의 일부예요. 그런데 그 설명에 따르면 그러면 PC에 그 툴이 깔렸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소위 감염됐다는 것을 잡아낼 수 있느냐. 이것도 이 팀이 검증을 했는데 여기 보면 반갑게도 안랩도 있어요. 안철수. 그러니까 2013년 기준으로 이런 백신들이 다 소용없더라. 못 잡아낸다고. 유명한 백신들이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유명한 백신들이라고 하는 거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못 잡아내더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감염시키냐? 첫 번째, 정부가 하는 거니까, ISP. ISP라는 게 뭐냐면,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왜, 인터넷 선을 까는 회사들 있잖아요. 서비스 하는데. 우리가 집에서 초고속 통신을 쓰려면 다 ISP를 통하죠. 그 ISP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이걸 정부니까 정부기관이 협조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뿌린다. 이건 다 이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지. 이건 또 랜이나 와이파이를 통해서 또는 감염된 앱을 설치하도록 해서 우리 휴대폰에서 앱 설치하잖아요. 애초에 감염시킨다는 거지. 또는 어떤 문서를 열면 감염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USB나 메모리 카드로 심지어 핸드폰의 파워를 꺼도 가능하다.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분석한 팀에서. 그리고 문자로 링크를 보내서. 이건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스매싱이니 한 뭐 이런 거. 또 특정 웹사이트를 감염시켜서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또 어떤 실행 파일을 감염시킨 다음에 뿌려서. 등등. 엄청나게 많은 방법이 있어요. 네, 이런 방법은 뭐 아이폰이나 이런 것도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자, 그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포르대가 안 되느냐?
이 분석에 따르면 아이폰을 제외한 모든 폰이 다 된다. 어떡하죠? 그리고- 제 거 아이폰 아닌데. 아이폰만 예외이나 잡스 두얼로 땡키라니까. 아이폰만 예외이나 아이폰의 경우는 탈옥한 폰은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탈옥이 안 된 폰을 데스크탑에 연결시키면 몰래 탈옥을 시킬 수도 있다. 아이폰도 안전하지만은 아닌 거지. 그래서 제가 동기화를 안 합니다. 제 폰은 통통교에서 동기화를 안 해요. 완전히 불가능한 폰은 없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나온 기사라고요? 지난주에 나온 기사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툴을 만드는 회사의 홍보 영상입니다. 합법적으로 만들어 팔고 있는 거예요. 정부기관에만. 자기들은 그리고 우리는 합법적인 정부기관의 수사를 돕기 위해서 이걸 판매한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너무 멋지게. 무서운데요? 사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불법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정부기관에만 팔고 정부기관, 수사기관, 정보기관에만 팔아요. 근데 정보기관에 파는데 이렇게 공들여가지고 홍보 영상을. 전 세계 정부기관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거죠. 진짜 무섭네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걸 사자거나 우리 정부가 이걸 쓰고 있다거나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했던 통화 삭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해경이나 일부 업체 또는 뭐 청해진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고. 가능하다고 실제로 했다 사이는 간극이 커요. 그쵸? 가능은 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는 거하고 실제로 다 삭제해버렸다 하고는 입증할 내용이 많죠. 그래서 그런 제보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사실 파파이스 외에는 아무도 계속 궁금해하지 않고 추적하지도 않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존재했다는 게 확인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누군가 개입했다는 게 밝혀지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계속 추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선거 얘기로 지난 시간에 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계가 과연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냐. 꼭 노트북을 달아야 하고 오류율이 4%가 나오게 2012년 기준으로 오류를 선관위에서 공개하지 않았어요. 오류율이 4%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때 전국에 있는 그 선거구의 기록들을 다 모아서 표를 분석해서 일일이 알게 된 겁니다. 어떤 분이, 개인이 4%라고 하면 100만이 넘는 거예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정상적으로 분류되지 않고 미분류표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높아야 하느냐? 이 기계는 사실 완전히 새로 나온 기계도 아니고 원리를 차용한 것 뿐인데, 그리고 이 기계가 이렇게 꼭 노트북이 연결돼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 제보 메일 많이 보냈어요.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제보 메일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근데 그 4% 오류라는 건 선관위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건가요? 선관위가 인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내놓은 당시의 그 기록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들을 베이스로 계산을 한 거예요. 일일이. 그래서 이번 6.4 지방선거의 오류율은 얼마가 되는지는 정보공개 요청을 할 생각이에요. 이번에는. 2012년 것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그러면 얼마인지는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보안자문회의라는 걸 했다, 우리가. 이 선관위에서. 여기에 정당 추천 인사들도 들어갔고,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사실은 이걸 쭉 봐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사전에 받아서 2시간 동안 그 소스를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2시간 동안 잠깐 보여주고 이 기계 운영되는 거 보여주고 보안자문회의 했는데 이의 제기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 안 된다. 라고 하였는데 보안자문회의를 알고 보니까 2번을 했어요. 2차 회의, 그러니까 1차 회의가 3월 27일에 있었습니다. 1차 회의 결과, 저는 1차 회의 결과만 보고 여기는 이의 제기한 사람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이의 제기 내용이 없어요.
2차 회의가 있었어요. 이때 신형 분류기에 백도어 기능이 있는 레노버 PC를 사용했던 보드에 대한 대책도 1차 회의 때 나왔어요, 한번. 그런데 여기서 답변이 뭐냐면 네트워크 연결이 없어서 해킹 불가능. 백신 프로그램 구입하여 개표 전에 검사 확인. 그리고 의혹 제기한 기자에게 직접 시연에 참여할 것 요청. 이러면서 넘어갔어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쭉 얘기했지만 네트워크 카드는 그대로 있고 백신을 구입해가지고 나중에 검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백신이라는 건 일반적인 바이러스를 잡는 거지 그 프로그램용으로 개발된 뭔가를 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연하는 걸 본다고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나요? 대책이 안 된단 말이죠. 전혀. 두 번째 얘기가 있었습니다. 5월 2일 날 같은 위원들을 데리고 모시고 이것도 2시간밖에 안 했어요. 회의를. 대략. 그런데 이 2차 회의 때 이제 소위 동의서를 받거든요. 자, 프로그램 아무 문제가 없다. 이때 유일하게 정의당의 정미영 의원이 이의 제기를 합니다. 어떤 이의 제기를 하냐면 이런 보안 동의서를 받단 말이죠. 이거 끝나고 나면 보안 동의서 내용을 보면 투표지 운영 프로그램과 보안책을 검증하여 보안상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라고 사인하라고 요청한단 말이죠. 유일하게 이 정의당의 정미연 의원이 사인을 거절해요. 아니 이것 가지고 어떻게 다 확인됐다고 할 수 있냐고. 그리고 실제 회의록에도 기록이 됩니다. 2차례 보안자문회의로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없음. 유일하게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안자문회의에서는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다 검증했다고 완벽한 검증을 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냥 우리가 절차들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안카드를 생성하는데 참여했다는 것으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졌다로 받아들였으면 함! 이 선관위가 작성한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였나요? 아니 이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래서 사인을 안 했어요. 네. 사인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참여했지만 나는 이것이 검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이의 제기를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전원이 이렇게 사인하지 않았는데도 그 회의가 그러면은 뭐 알았다 그러고 그냥 말면 되는 거예요? 알았다고 말았어요. 말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선관위가 외부 전문가라는 사람을 불러놓고 했던 유일한 검증 과정이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지 내 말은. 그리고 이의를 제기한 분도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위원이. 땡큐하게도.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했으면 그 다음에 후속 조처가 있어야 되는데 후속 조처가 없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그 회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후속 반대하는 조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보안자문회의를 했다. 2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더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동의서에 보면 이 정 위원이 사인하지 않은 동의서에 보면 4번 항목이 검증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건데 이해하겠어요. 보안자문회의인데. 그런데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밝히는 게 왜 안 되는 거야?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하여 나는 보안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거나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외부에 밝히지 말라고 동의를 요구해서 나머지 위원들은 사인했다는 것도 난 마음에 안 들어요.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우선. 이게. 절차적으로도. 그리고 오늘 하려고 하는 주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자, 이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 이렇게밖에 만들 수밖에 없느냐. 근데 우리가 비교할 사례가 없잖아요. 모르잖아. 투표지 분류기를 일생 동안 누가 신경 써? 우리 일반인들이 평생 절대 신경 안 쓰지. 파파에서 짤짤 하니까 처음으로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우리가 왜 이 기계까지 신경 써야 돼? 자, 이 투표지 분류기를 비교할 만한 대상이 우리 이웃에 있어요. 일본에. 일본에도 투표지 분류기를 씁니다. 몰랐죠? 정말 신기하네요. 일본에도 이 투표지 분류기를 쓴다고. 자, 지금부터 일본의 개표 과정을 번역한 한 개인이 있어요. 그분에게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만들어진 동영상을 지금부터 보실 텐데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제가 퀴즈를 낼 겁니다. 퀴즈를. 자, 우선 저한테는 해당 안 되는 거죠. 그 퀴즈에 대한 답을 오늘 바로 하지 않아도 돼요.
다음 시간까지 내도 되는데 지금부터 동영상을 하나 보자고요. 細心の注意を払っていただいてお仕事を進めていただきました。そしてここが合わせ 체육관에서 하는 건 똑같아요. 第23代参議院議員選挙も 참고로 일본은 우리처럼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후보자 이름을 직접 써요, 손으로. 후보자 이름 모르면 투표 못 하는 거야. 그런데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다 인정해요. 손으로 쓰는데. 그리고 후보자의 성만 쓰는 것도 인정해요. 후보자 이름만 쓰는 것도 인정합니다. 성 이름 혹은 이름 성 순서가 바뀐 것도 인정해요. 이름 뒤에 씨, 누구누구님, 누구누구군 다 인정해요. 이름을 쓸 때 히다가 가다가나 한자 다 섞어 쓰는 것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정확했다고 치면 그리고 그걸 구분할 수 있으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 모조리.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은 구분하기 힘들죠. 우리는 도장만 팡팡 찍으면 되잖아. 칸만 보면 되잖아요. 여기는 사람마다 필체도 다르고 성이 30만 개래요. 성도 다 다르고 히다가나 가다가나 한자 막 섞어 쓰기도 하고 성만 쓰기도 하고 이름만 쓰기도. 왜냐면 이름만 기억날 수도 있잖아, 후보가. 그래도 다 인정, 유효표로. 누구누구 씨 이름 왜 뭘 썼잖아요. 그것도 인정, 유효표로. 자, 분류기 나왔어요. 좀 전에 그 기계가 분류기인데, 투표지 분류기. 이게 작동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 기계가 분류 기계예요. 여기서는 몇 표를 득표했다고 세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분만 합니다. 그야말로 분류만 해놓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그럼 뭐가 무효표냐? 무효표는 낙서를 했거나 이름을 안 쓰고 아니면 놈, 누구누구 놈, 누구누구 새끼 이름 뒤에 이런 거는 무효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름을 쓰는 방식은 굉장히 개표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굳이 도장 찍는 게 아니라 왜 이름 쓰는 걸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 좀 전에 기계가 작동하는 거 이게. 저렇게 1차 사람이 분류한 다음에 이 분류 기계에 집어넣어요. 옆에 기계 보이죠? 기계 그러면 착착착착착 돌아가면서 표를 이 칸 위에다 착착착 구분해 집어넣는 거예요. 투표 분류기에 노트북이 연결이 안 돼 있네요. 분류기를 거치고 나면 사람이 다시 또 점검을 합니다. 2인 1조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앉아서 그 표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다시 한번 봐요. 후보자 이름을 직접 쓰게 한 것은 아마 일본의 선거 전통과 관련 있는 거겠죠. 그 당사자 이름을 직접 알아야 된다거나 기본적으로 누군지 모르고 찍지 않게 하는.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나서 이때까지 한 장도 안 세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셉니다. 개수기에 100장으로. 이 개수기는 그냥말로 숫자만 세는 거예요. 그리고 개수를 할 때는 꼭 2개의 개수기를 거칩니다. 기계로 하나 하고 나서 다른 기계로 또 한 번 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데 선거의 개표 절차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고서는 이것만 보고는 우리나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쵸?
이제 여기서 퀴즈가 나가는 겁니다. 매우 결정적인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차이점은 계속 얘기해왔던 투표지 분류 기계. 여기에 결정적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기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퀴즈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기계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만약에 후보자가 늘어나면 이 칸수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붙어서. 이 기계에 관한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기계가 참고로 우리나라처럼 규격 그 투표 용지에 있는 게 분류하는 게 아니라, 용지에 있는 걸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이 기계는 손으로 사람이 쓴 거를, 게다가 히라가나 가다가나 한자 다 섞여 있고, 어떤 거는 성만, 어떤 거는 이름만, 어떤 건 성이름, 어떤 건 이름성, 어떤 거는 씨가 붙어 있고, 이런 걸 다 유효표로 분류해내요. 유효표로. 우리나라 분류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계의 오류율이 우리나라 기계의 오류율과 비슷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는 도장 뽕 찍은 거를 여기 찍었나 저기 찍었나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 기계는 사람이 손으로 쓴 걸 일일이 분류하는 거고요. 오류율이 비슷하다니까? 여기서 오류로 잡아내는 것은 이 기계가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글씨 같은 거 있죠. 혹은 뒤에 쓴 거, 종이에. 그런 거를 무효표로 걸러내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도 기계로도 구분이 안 되는 악필이거나 아니면 이상한 글씨, 낙서를 했다거나 그런 거를 분류해내는 건데 그 오류율이 우리나라 기계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투표 용지를 보여주고 이 기계를 만든 회사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다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그래서 오류율이 얼마나 나올 것 같냐고. 제로! 아니, 이게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관점에서 보자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파파이스로 써가지고 집어넣어 봤어,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게 아니고요. 직접 확인해. 이 파파이스가 안 보여, 이거? 증거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이 기계를 테스트해 봤다고. 이 분류기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고, 오늘의 퀴즈는 뭐냐면, 나머지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 절차상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물론 뭐, 크게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번 하는데 얘는 두 번 한다거나, 개수기를 두 번 쓴다거나, 이런 거 말고, 이것이 단순한 분류기인지, 아니면 사실상 전자개표의 측면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우리나라 절차를 한번 알아보고 이 동영상을 잘 보면 그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점 때문에 일본은 단순 분류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계 때문이 아니고 절차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거는 전자적인 개표의 측면이 좀 있다 라고 말할 요소가 있어요. 그 차이점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저 알 것 같아요. 말하지 마요. 페이스북도 좋고 메일로도 보내주셔도 돼요.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 밥을 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밥을 사시는 거죠? 밥을 살 기회를 준다고. 남성의 경우에는 송채경화 기자가 합석합니다. 별로 썩 원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네요. 그것도 원하지 않아? 여하간 그러면 송채경화 기자는 신경 쓰지 말고요. 정답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사실은 아주 단순한 건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 그게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시간에 정답도 발표하고 그리고 이 투표지 분류기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